안녕하세요. 다산이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류, 전압, 그리고 저항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단어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둘 것이 과연 전류, 전압, 저항이란 무엇인가,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실하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강의를 꼭 전기 기능사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당연히 최적화되어 있지만, 혹시 전기를 공부하시는 분들, 기계 쪽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전기를 공부하는 학생들, 고등학생이라든지 아니면은 대학생들, 전문 대학생들, 아니면 직업학교에 다니는 그런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현재 전기직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좀 애매한 것들, 내가 좀 기초가 잘 안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봐도 저는 좋은 강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튼튼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상위 자격, 예를 들어 전기기사, 산업기사, 기능제한 기술사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이런 기초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원리를 우리가 알면은 다른 것들이 좀 복잡한 것들도 다소 좀 쉬워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정의를 좀 잘 알고 가시는 것이 아주 오랫동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거기 이제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전원과 부하 등이 도선으로 접속되어 전기적인 현상을 나타내도록 한 것을 전기회로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림이 있는데 좀 그 그림을 보고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배터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전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이제 전원이 있는 거죠. 우리가 배터리를 표시할 때요, 그러니까 건전지 같은 거를 표시할 때 직류는 이렇게 한쪽 면을 길고 한쪽 면을 짧게 하면 긴 쪽이 플러스가 되고 짧은 쪽이 이제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건 이제 기호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전기는 어떻게 흐릅니까? 전기 혹은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기 때문에, 자, 화살표로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전류의 표시를 나타내는 것이 되게 됩니다. 전류는 I라고 표시를 할게요. 자, 이 전류 혹은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움직이냐? 플러스에서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로 간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부터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17세기, 18세기 전기가 어디서 흐르냐라고 했다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잘 정의를 했는데, 나중에 이 전기가 전자의 이동으로서 발생하는 에너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 그 전자의 이동을 관측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이 향상되게 된 이후에 보니까 이 전자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전자라고 하는 놈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전자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에서 어떻게 된다? 플러스로 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니, 이게 뭐야? 그러면은 전류랑 전자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류나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라고 했는데,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거 전 세계적으로 이미 이걸 표준으로 채택을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물리과학자, 전기. 요것으로만 다루는 사람들만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두 가지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전기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냐라고 하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라고 알고 계시고,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냐 물어보게 된다면 좀 뭘 아는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뭘 좀 아는 사람이 물어봤을 때는 제대로 대답해 줘야 돼요.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림에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여기 전구 이런 애들은 뭐라고 하냐? 이런 애들은 우리가 이제 부하라고 합니다. 부하. 이렇게 깡패, 두목과 부하 그런 게 아니라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애들을 우리가 다 부하라고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집에 있는 조명,
다리미, 선풍기, 세탁기, TV, 냉장고, 전자레인지 다 부하라고 하게 됩니다. 부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애들을 부하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부하가 없어요. 그럼 뭐라고요? 무부하. 없을무 써서 무부하. 부하가 너무 많아. 부하가 한 개만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아. 내가 가방을 짊어지는데 책가방을 하나만 메야 되는데 막 10개 이렇게 맸어. 부하가 너무 많아.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과부하라고 하는 거죠. 과부하. 너무 많이. 내가 하는 능력보다 더 많이 일을 하게 될 때를 우리가 과부하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런 전기 회로를 보게 되면은 전원과 부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것을 연결해주는 이런 도선이 있게 되는 것을 그림으로 표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전류, 전자의 흐름, 전류의 흐름에서 전자는 음에서 양으로, 전류는 양에서 음으로 간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류라고 하게 되죠. 전류는 한국말로 전류고, 자, 그 다음에 영어로는 current라고 합니다. current. 자, 그 다음에 기호로는 우리가 I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단위는 이렇게 암페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I는 10A다 라고 하게 되면은 전류가 10A 흘렀구나. 자, I는 20A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전류가 20A 흘렀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크기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전류의 양도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전류의 양도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류의 도대체 기준은 무엇이냐? 이거 읽는 거 다시 어떻게 해요? 암페어라고 읽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외부에서는 이제 외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표준어로서 암페어, 암페르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암페어라고 읽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도대체 1암페어라고 하는 거는 뭐냐? 1암페어. 자, 정의를 한번 보죠. 1암페어라고 하는 거는요.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했을 때 이걸 우리가 1암페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1쿨롱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바로 앞 시간에 배웠는데 1쿨롱이라고 하는 거는 전자 몇 개요? 6.24 곱하기 10의 18승계가 과부족했을 때를 1쿨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초 사이에 시작 하나 요 짧은 시간에 이만큼의 전자가 움직이게 되면 그걸 우리가 1쿨롱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2쿨롱은 뭐예요? 요것에 곱하기 2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죠. 1암페어라고 하는 거는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한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I, 전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1초, 초는 타임, 시간이니까 1초분의 Q, 전기량의 이동을 가지고 우리가 1암페어다. 전류다 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이 식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자, Q 전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럼 Q로 놓게 되면은 Q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분수 조금 약하시는 분들도 보면 돼요. 양쪽에 이렇게 이 Q만 냅두려면 어떻게 됩니까? 양쪽에 TT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T를 곱하고 이쪽에 T를 곱하게 되면 이 TT는 약분되잖아요. 그렇죠? Q는 어떻게 된다? I 곱하기 T가 된다. 그럼 T는 어떻게 돼요? T는 어떻게 돼요? 양쪽을 I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은 I분의 어떻게 된다? Q가 된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Q 전기량은 I 곱하기 T다. 자, 이거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전기의 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요, 전기 곱하기 뭐예요?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앞으로도 중요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력량을 구해라. 그럼 어떻게 돼요? 전력 곱하기 시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시급이 예를 들어 10,000원이라고 한번 해보죠. 시급이 10,000원.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아르바이트비를 줄 때는 일량으로 계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량. 그쵸? 일량은 뭐예요? 일량은 1 곱하기 시간이죠. 얼만큼 일을 했느냐. 그래서 1시간에 예를 들어 10,000원짜리가 1시간 하게 되면 일량은 많이 되는 거고요. 10,000원짜리를 2시간 하게 되면은 일량은 20,000원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임금을 지불하게 되는 거죠. 전기량은 전기 곱하기 시간이고요. 전력량은 전력 곱하기 시간. 일량은 1 곱하기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량을 구해라. 전기량 Q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무슨 말이야. 도대체 본문 얘기할 때는 알았는데 도대체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좌절하기 이전에 전기량, 맞아. 량 들어가면 뭐라고 했어? 시간이라고 했어. 량의 시간. 그러니까 전기 곱하기 시간 하게 되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전기와 시간을 곱하면 되겠다. 딱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Q는 IT 이런 말이 있죠. 자,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직류와 교류 그림이 나와 있게 되는데 직류는 곧게 가는 거, 교류는 왔다 갔다 하는 거. 뒤에 이제 교류 부분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전압이라는 말이 있죠. 전압은 무엇이냐? 전압은 전기적인 압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물이랑 비교하게 되면은 물은 수압이 있게 되는 거죠. 수압이 세면요, 물은 멀리 가고요, 물은 더 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전압이 세게 되면요, 전기도 멀리 가고요, 전기 더 강하게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거 전압은 1.5V. 자, 이거는 우리가 건전지 같은 거, 뭐 9V, 그 다음에 110V, 그 다음에 220V 이런 것들 다 전압이 되는 거죠. 전압은요, 앞으로 기호로 V라고 표시할 겁니다. 기호로 V예요. 그 다음에 단위도 뭐가 되냐면은 단위도 볼트가 되는 겁니다. 읽을 때 우리가 볼트라고 이렇게 읽죠.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서 들어봤던 용어 중에서 가장 익숙한 용어가 될 거예요. 전압이 클수록 전류가 더 많이 흐르니까 위험하죠, 사람한테는. 전압이 큰 전압일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죠. 뭐 1V 이런 것들은 괜찮지만 우리가 전압이 클수록 더 위험하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한테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는요, 전압보다는 전류, 얼마나 많이 전하가 흘렀느냐가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정전기 같은 경우에는 전압은 높지만 사람한테 별로 큰 인체 위험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거는 전류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전압 또는 전위차 또는 전압이라고 하고요. 전압, 전위차, 전하를 흐르게 하는 전기적인 에너지의 차이, 즉 전기적인 압력 차이를 전압이라고 하고, 전류는 전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고 전류의 세기는 전위차, 즉 전압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가 여러분들 이렇게 땅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땅인데 제가 물통을 이렇게 하나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을 요만큼 이렇게 가뒀어요. 다음에 이쪽에다가 물통을 놨는데 여기는 물이 요만큼밖에 없어요. 자, 이 두 개를 만약에 제가 중간에 이렇게 호스로 딱 이어버리게 되면 물은 어떻게 될까요? 물은 분명히 이 왼쪽에 있는 물통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왜? 자, 이만큼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수위라고 하죠. 물의 위치 에너지. 자, 근데 여기는 수위가 요만큼밖에 안 되죠. 수위는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물은 높은 곳에서, 수위가 높은 곳에서 수위가 낮은 쪽으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기적인 에너지에서는요. 자, 여기에 전하가 플러스가 엄청 이렇게 많다고 해보죠. 자, 전하는 플러스가 이만큼밖에 없어요. 여기는 전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전위가 낮아요. 수위가 높으면 수압도 높죠. 전위가 높으면 전압도 높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압이나 전위나 사실 뭐 같은 의미 되는 거예요. 자, 둘의 물의 높이의 차이를 수위차라고 하죠. 둘 높이 차이를 전위차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전위가 크게 되면 전압도 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Q쿨롱의 전하가 어느 두 점 사이를 이동해서 W 줄의 일을 하고, 자, 이때 두 점 사이에 V 볼트의 전위차가 생겼다면 이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자, 그러면은 1볼트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냐? 자, V는 한 1, W, 한 1 줄을 전기량으로 나눴을 때를 우리가 1볼트라고 하게 됩니다. 만약에 10줄의 1을 했는데 2쿨롱 했다 그러면은 5볼트가 되는 거고, 1줄의 1을 1쿨롱 했을 때, 자, 그걸 우리가 1볼트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1줄만큼의 일을 했는데 1쿨롱, 전기량이 1쿨롱 정도 필요했다고 하면 그걸 우리가 1볼트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식에서 자, 만약에 W로 가게 되면요. W는 어떻게 돼요? 양쪽에 Q 곱하는 거니까 V Q 이렇게 우리가 넣을 수 있습니다. W는 V, Q. 자, 기전력, 뭐 전기를 만들어주는 힘을 우리가 이제 기전력이라고 하게 되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전압을 계속 만들어주는 힘이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기전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 저항이라는 말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겁니다. 방해.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체, 구리에는 이렇게 전하가, 구리에는 전자가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할 수 있죠. 쉽게 이동을 하는 구조인데 그냥 그림으로 편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자, 여기에 이렇게 찌꺼기들이 많이 있다. 뭔가 이렇게 전자가 움직이는 것을 방해하는 성분이 많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성분들을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저항이 많으면은 잘 못 흐르게 되는 거죠. 저항이 좀 작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저항이 무조건 작은 게 좋으냐? 저항이 커서 좋은 게 있고 저항이 작아서 좋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잘 못 흘러서 좋은 경우가 있고 전기를 잘 못 흐르면 안 좋은 경우가 있게 되는 거죠. 밑에 보시게 되면은 저항의 종류가 있게 되는데, 자, 절연 저항이 뭐냐? 절연 저항. 1번, 절연 저항. 우리가 전선 같은 경우에는 겉에가 고무나 비닐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 쌓여있죠. 그런 걸 우리가 절연물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런 거 전기가 통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전기가 통하면 안 되죠.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설 전류분의 가압 전압이라고 해서 전압을 걸었을 때 얼마나 전류가 잘 흐르느냐를 크기를 가지고 우리가 절연 저항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절연 저항은 커야 좋은 겁니까? 작아야 좋은 거야? 절연 저항은 커야지 좋은 겁니다. 절연물로 사용하는 저항은 커야지 전기가 잘 안 통해서 더 사람이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접촉 저항. 여러분들 집에서 방에 불을 켜게 되면 그 안에 스위치가 있다고요. 이렇게 전기가 붙었다 떨어졌다 한다고요. 이 접촉할 때 이 접촉되는 곳에 전기적인 저항 커야 좋을까요? 작아야 좋을까요? 전기가 잘 흘러야 되니까 이런 곳에 접촉 저항은 작아야지 좋은 겁니다. 세 번째, 고유 저항.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저항인데, 자,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저항이 만약에 도체로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럴 때는 고유 저항이 작을수록 좋은 거고요. 만약에 절연물로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고유 저항이 또 클수록 좋게 되는 겁니다. 이 이외에도 뭐 접지 저항도 작아야 좋은 거예요. 뒤에 이제 설비할 때 우리가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러한 저항의 종류도 다양하게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음에 밑에 저항류를 한번 보게 되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우리가 식을 조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류라고 해서 일단 식부터 쓰게 되면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 로 A분의 L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 읽을 때 뭐라고 하냐면 로라고 읽어요. 로, 리을하고 오라고 해서 로를 어떤 물질의 고유 저항이라고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L을 어떤 물질의 길이, 그 다음에 A를 면적이라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전기를 좀 통하게 할 목적으로 전선을 하나 이렇게 샀다고 한번 해보죠. 전선을 이렇게 하나 샀어요. 그러면은 내가 사용하는 전선은 저항이 클수록 좋을까요? 작을수록 좋을까요? 저항이 더 작아야지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저항을 어떻게 해야지 더 작게 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딱 식을 보게 되면은 이런 분자가 클수록 이 값도 커지게 되는 거죠. 분모가 크게 되면 이 값은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둘을 로나 L을 작게 하고 A를 크게 해야지 저항이 더 작아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고유 저항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저항이에요. 예를 들어, 자, 고유 저항은 여기에 철이 있고 그 다음에 구리가 있어요. 자, 누가 더 저항이 큽니까? 누가 더 저항이 커요? 철이 저항이 더 클까요? 구리가 더 클까요? 당연히 철이 더 저항이 크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리를 채택하죠. 다음에 길이. 자, 여기는 짧다. 여기는 길다.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클까요? 길이가 짧을수록 저항이 클까요? 길이가 길게 되면은 방해하는 놈들이 더 많잖아요. 길이가 더 기니까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짧은 거를 채택하게 되죠. 다음에 면적.
면적 넓다, 좁다. 자, 전선의 면적이 넓은 게 저항이 클까요? 좁은 게 저항이 클까요? 좁은 게 저항이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넓은 거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유저항을 줄이는 방법은 고유저항이 작은 물질을 쓰거나 길이를 짧게 하거나 면적을 넓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 우리가 도로랑도 비교할 수 있어요. 도로. 고유저항은 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갈길을 쓸 거냐? 아니면 아스팔트를 쓸 거냐? 누가 더 저항이 큽니까? 자갈길이 저항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스팔트를 채택하죠. 다음에 길이. 도로의 길이가 짧다. 여기는 길다. 누가 더 저항이 큽니까? 긴 게 저항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짧은 거를 채택하죠. 도로의 폭이, 자, 여기는 넓은 게 있고, 여기는 좁은 게 있어요. 누가 더 저항이 큽니까? 좁은 게 더 저항이 크죠. 그러니까 우리는 넓은 거를 채택하게 되죠. 아스팔트이고 짧고 넓은 길,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고속도로라고 하죠. 고속도로. 저항이 작은 거. 그러니까 저항도 마찬가지예요. 저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유저항,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길이의 함수 관계인데, 고유저항이 클수록 저항도 커지게 되는 거고요. 길이가 클수록 저항도 커지게 되고 면적이 클수록 저항은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전선을 선택해야 되느냐? 일단 그런데 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전선을 고를 때 세 가지를 보고서 전선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굴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결정돼 있어요. 전선이 대부분 다 굴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게다가 전선의 길이는 우리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안방까지 전선을 연결할 거냐, 여기서부터 저기 운동장까지 전선을 연결할 거냐, 운동장을 우리가 가까이 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길이도 거의 결정이 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내가 짧게는 하겠지만 마음대로 그거를 더 짧게 할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전선의 면적을 가지고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전선을 뭐 2.5스퀘어짜리를 쓸 겁니까? 6스퀘어짜리를 쓸 겁니까? 10스퀘어짜리를 쓸 겁니까? 전선의 굵기를 우리가 결정하게 되는 거죠. 전기를 많이 흘리게 되고 그 다음에 길게 흘리게 될 때는요. 점점 더 두꺼워져야 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저항을 고를 때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유저항의 단위는 뭐냐면은 옴메타고요. 길이의 단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터고요.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은 뭐냐면요. 여기가 옴메타고 그 다음에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고 그 다음에 길이의 단위는 미터이기 때문에 이거 약분하게 되면은 저항은 우리가 이렇게 단위를 나타내고 이걸 우리가 옴이라고 읽게 됩니다. 자, 앞에 있는 거 조금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전류, 전압, 저항이 나오게 되는데 자, 전류는 어떻게 표시한다? 전류는 기호로 I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단위로는 암페어로 표시한다. 암페어. 자, 그 다음에 전압은요. 전압은 기호로 V로 표시하고 단위는 뭐다? 볼트로 표시한다. 읽을 때 볼트. 다음에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기호로 R, 레지스턴스라고 해서 R로 표시하고 단위는 어떻게 한다? 옴이라고 읽는다. 옴. 암페어, 볼트, 옴. 처음에 여러분 잘 딱 느낌이 안 와요. 처음에는 이게 딱 이 그림이 느낌이 안 오는데 조금만 더 하다 보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전류는 10A입니다. 전류가 20A 흘렀습니다. 전류가 100A 흘렀습니다. 전압이 1.5V입니다. 전압이 100V입니다. 전압이 20000V입니다. 전압이 1000V입니다. 저항이 10ohm입니다. 저항이 20ohm입니다. 저항이 40ohm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딱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의 흐름을 뭐 한다고 했어요? 아까 방해한다고 했죠. 전기의 흐름 방해하는 거. 그럼 반대로 얼마나 잘 흐를 수 있느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R이 10ohm입니다. 그러면은 저항을 방해하는 놈들이 10명입니다. 이 뜻이에요. 저항을 방해하는 애들이 10명입니다. 저항이 25입니다. R이 25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전기를 방해하는 애들이 20명입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냥 사람으로 치면. 우리가 어떤 골목길에 있는데 내가 가야 되는데 깡패가 엄청 많아. 깡패가 10명이야. 그러면은 저항이 10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장애물이 10개 있다고. 장애물이 20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는 거를 방해하는 거니까. 그럼 반대로 방해하는 걸로 얘기하지 말고 얼마나 더 잘 통할 수 있느냐. 그걸 우리가 이제 도전율이라고 하게 되고요. 도전율이라고 하는 거는 G로 나타내고 이걸 우리가 읽을 때는 컨덕턴스라고 있습니다.
컨덕턴스라고 읽게 되고 이 도전율은 반대로 해서 이 옴을 거꾸로 놓게 되면 이렇게 밥그릇처럼 이렇게 되겠죠. 주머니처럼. 이걸 읽을 때는 그래서 모라고 있습니다. 모. 왜냐하면은 옴이요. OHM이거든요. 이거 거꾸로 읽게 되면요. MHO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읽을 때 이걸 모라고 하게 됩니다. 도전율은 어떻게 되냐면 저항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저항에 무조건 반대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저항이 10옴이에요. 도전율은 얼마일까요? 도전율은 10분의 1이니까 얼마? 0.1 모가 되는 겁니다. 자, 저항이 20이에요. 그러면은 도전율은 얼마일까요? R분의 1은 20분의 1이 되게 되니까 이거는 0.5 모가 되는 겁니다. 0.5 모가 되는 거죠. 0.05인가요? 0.05? 네. 0.05. 네.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은 도전율이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밑에 보시게 되면은 도전율의 단위는 뭐냐? 아, 도전율의 단위. 도전율의 단위는 도전율의 단위는 뭐를 사용하게 되고 거기 보시게 되면은 컨덕턴스의 단위는 뭐고 그 다음에 도전율, 전도율 얼마나 전기를 잘 통할 수 있게 되느냐. 저항은 옴메타잖아요. 옴메타 그쵸? 1m당 몇 옴이냐 이런 건 뜻인데 이 도전율 혹은 우리가 전도율이라고 얘기하는 이 단위는 모 퍼 메타가 됩니다. 모 퍼 메타, 모 퍼 메타. 아, 도전율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영어로만 컨덕턴스라고 하겠습니다. 컨덕턴스. 자,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한 페이지 넘겨 보시게 되면은 자, 이제 고유 저항과 뭐 퍼센트 전도율, 온도 계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고유 저항을 보게 되면은 뭐 순동, 경동 이렇게 있게 되죠. 우리가 보통 동을 딱 했을 때 열 처리를 한 번 한 거를 가지고 경동, 딱딱한 동이라고 해서 경동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번 2차로 가공 처리하게 돼서 부드러운 동을 만든 걸 우리가 순동이라고 하게 됩니다. 경동은 고유 저항이 좀 더 크고요. 자, 여기 제일 좀 저항이 작은 건 뭘까요? 제일 작은 거는 은이네요. 그치? 이 표에서는 은이고, 그 다음에 순동, 그 다음에 경동, 그 다음에 뭐, 철, 백금, 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니켈, 뭐 알루미늄,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자, 밑에 4번에 저항의 온도 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도 계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 제가 여러분들이 구리선이 있다고 봐요. 구리선 있으면은 불로 살짝 달구다 봐요. 그럼 전기가 더 잘 통할까요? 더 안 통할까요? 그러니까 그래프로 만약에 표시하게 되면, 자, 이것이 온도고, 온도가 높아질수록 저항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저항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일반적인 도체는요, 도체, 금속은요, 온도가 증가할수록 저항이 증가하게 됩니다. 플러스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어요. 어떤 거? 반도체. 이건 저항이 오히려 감소해요. 이걸 마이너스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부성 저항이라고 합니다. 부성 저항. 이건 양성이고요. 이거는 부성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이런 애들은 오히려 이제 반대로 된다고요. 그러면 저항의 온도 계수라고 해서 자, 어떤 특정 온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자, 20도에서 한 10옴짜리야. 근데 이게 30도가 됐어요. 그럼 저항이 어떻게 돼요? 더 증가하겠죠? 저항이 더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5에다가 얼마? 증가한 만큼 증가분을 계산하게 되면은 전체 저항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때 증가분은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느냐? 온도 10도만큼 올랐으니까 변화한 만큼 곱하기 우리가 온도 계수라고 해서 물질마다 다르겠죠. 예를 들어 뭐 금은 온도 1도가 오를 때 저항이 몇 퍼센트 정도 증가하게 되고 구리는 1도가 오를 때 몇 퍼센트 증가하게 되고 물질마다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값을 우리가 온도 계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굳이 식으로 쓰게 되면은 RT, R 토탈은 그러니까 전체 저항은 뭐냐? 이거는 R0, 초기값 더하기 그 다음에 알파 T R0다. 알파는 뭐냐면 온도 계수.
t는 온도 변화. 여기는 이제 초기값. 계산할 수 있다. 이 뒤에 있는 알파 t r0가 뭐냐면은 이게 바로 상승한 만큼이 되겠죠. 상승한 만큼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자 10옴짜리가 있어요. 저항이 10옴짜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1도 올라갈 때마다 0.1옴씩 올라간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알파 값이 0.1옴, 온도 계수가 0.1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얘가 근데 20도가 됐을 때 10도C에서 20도C가 됐을 때 그러면은 몇 옴 정도가 될까? 이런 거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 R0 10옴 더하기 알파 값이 0.1이잖아요. 0.1 곱하기 그 다음에 온도 변화가 10도에서 20도에서 10도만큼 됐으니까 10 곱하기 자 초기값 얼마예요? 10 계산하게 되면은 10 더하기 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얼마입니까 이거? 10이죠. 10 하게 되면 이거 25옴이 되는 거죠. 이만큼 우리가 증가했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서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탄소 전해액 반도체는 오히려 온도가 감소하게 된다. 이런 걸 우리가 부성 저항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잠깐 지우고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좀 몇 가지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앞으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은 한 번 이렇게 강의를 할 때마다 대략 한 새로운 단어가 7, 8개, 많으면 10개 정도씩까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실 때 그 개수를 너무 좀 집착하지는 마시고 아무튼 새로운 것들은 늘 들어온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강의 드렸던 것처럼 공부를 어떻게 된다? 맞아요. 페인트 칠하듯이 공부를 해야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셨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몇 개? 25개? 네. 1번. 다음 설명 중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자, 1번. 양전하를 많이 가진 물질은 전위가 낮다? 양전하를 많이 가졌는데 전위가 높아야죠. 2번. 다음 중 전기량의 단위로 받는 것은 무엇이냐? 전기량 이야기하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쿨롱이라고 했죠. 그렇죠? 1번. 3번. 어떤 도체의 t초 동안에 q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하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흐르는 전류 I는 어떻게 됩니까? t 어떤 시간분에 이동한 전기량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시간에 이동한 전기량 4번이죠. 4번. 어떤 도체에 6A의 전류가 흘렀을 때 총 전기량이 3600쿨롱이라면 전류가 흐르는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4번에 I는 T분의 Q인데 자 여기서 뭐 T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T는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다 T 곱하고 이쪽에다 T 곱하고 I로 나누게 되면요. I분의 Q 이렇게 되죠. 이 I랑 T 자리 바꾸면 돼요. 그럼 T는 I분의 Q니까 I가 얼마예요? 6A라고 했고 Q가 3600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6, 6에 36 600초가 되네요. 그쵸? 600초 600초면은 몇 분입니까? 지금 보기에는 다 분으로 나와 있는데 600초면은 10분이 되는 거죠. 10미니트 10 이렇게 하면 미터니까 10미니트 5번 어떤 전지에 5A의 전류가 10분간 흘렀다. 이때 도체를 통과한 총 전기량은 얼만큼이 되는가? 자 여기서 물어보겠어요. 전기량이 얼마냐고 물어보죠. 그쵸? Q는 어떻게 돼요? Q는 I 곱하기 T. T가 반드시 뭐예요? 시간에서 초 단위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초 단위예요. 5A 곱하기 자 초 10분이면은 초로 몇 초예요? 600초. 그럼 얼마? 3600쿨롱. 6번 어떤 도체에 5초간 4쿨롱의 전하가 이동했다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얼마이냐? 이제 뭐 계산하기 쉽죠. 전류 I는 T분의 Q. Q값 얼마? 4쿨롱. 초 얼마? 5초. 0.8 암페어. 0.8 암페어. 근데 0.8인데 쉽게 알려주지 않아요? 0.8 곱하기 10의 3승 미리암페어. 미리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요거랑 요거랑 그냥 서로 없어지죠. 7번 1A는 몇 쿨롱이 되는가? 1A 아워 1A가 1시간 동안 한 거. 자 이것은 1A 곱하기 1시간이 되고요. 그렇죠? 이거는 1A 곱하기 3600 세크가 되죠.
3600 쿨롱이 되죠. 1초 세크 하게 되면은 쿨롱. 8번.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하려면 전압을 연속적으로 만들어주는 힘이 필요한데 전압을 연속적으로 만들어주는 힘은 기전력. 자력을 만들어주는 힘은 기자력. 8번에 3번. 9번. Q쿨롱의 전기량이 도체를 이동하면서 한 일을 W라고 했을 때 전이차 V를 나타내는 관계식은 어떻게 되는가? 자, 여러분 기억할 거. W는 VQ. 한 일은 전압에다 쿨롱을 곱하면 된다. 그럼 V는 어떻게 돼요? V는 Q분의 W. 양쪽을 Q로 나누게 되면 되죠. 그러면 답은 2번이죠. 10번. 이 쿨롱의 전기량이 2점을 이동하여 12줄의 일을 했을 때 2점의 전이차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한 일이 얼마예요? 12줄만큼 일을 했대요. 몇 놈이 일을 했대요? 2놈이 일을 했대요. 그럼 얼마? 6V. 답이 1번. 11번. 3V의 기전력으로 300쿨롱의 전기량을 이동할 때 몇 줄의 일을 하게 되겠는가? 자, 한 일은 VQ. 자, 그러면은 V가 얼마? 3. 전기량이 300. 하면 얼마? 900. 12번. 고유저항의 단위로 맞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고 있게 되죠. 고유저항. 2번에 옴메타. 13번. 전도도의 단위로 맞는 것은 13번. 전도도의 단위로 맞는 건 모, 퍼, 메타. 저는 참고로 교회는 안 다닙니다만 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외우시더라고요. 전도, 교회에서 전도하는 거 있잖아요. 전도, 뭐 믿으라고 하는 거. 전도하면은 복주머니가 생긴다, 복이 생긴다, 퍼, 미터. 많이 다닐수록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아주 특이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14번. 전선에서 길이 1m, 단면적 1제곱밀리미터를 기준으로 고유저항은 어떻게 나타내게 되는가? 지금 이거는 뭐 문제가 너무 쉬워요. 그냥 1제곱밀리미터로 나타내고 했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4번이죠. 15번. 1옴메타는 몇 옴 센티미터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번. 1옴메타는요. 이 1옴메타가 뭡니까? 1m당 몇 옴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센티미터는 뭐가 됩니까? 그러면 10의 제곱 옴 센티미터가 되겠죠. 100cm가 1m니까. 16번. 1옴메타와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1옴메타와 같은 것은 자, 이걸 뒤에서부터 계산하는 게 조금 쉬운데 제가 2번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16번에. 자, 16번에 뭐라고 되냐면 10의 6승 그 다음에 옴 제곱밀리미터 퍼 미터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10의 6승이고 분수죠. 옴 제곱밀리미터 퍼 미터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식이 어떻게 유도가 되냐면은 지금 이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밀리도 제곱하는 거고 옴도 제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식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10의 6승 곱하기 자, 미터는 그대로 가고 여기에 옴 그다음에 밀리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잖아요. 그렇죠? 10의 마이너스 3승을 제곱하게 되면은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곱미터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자, 요거 계산하게 되면 뭐가 남아요? 옴 메타가 남죠. 답은 2번이 됩니다. 17번. 전기 전도도가 좋은 순서대로 도체를 나열한 것은 무엇이냐? 제일 좋은 게 은입니다, 여러분. 은, 구리, 금, 알루미늄이에요. 은, 구리, 금, 알루미늄. 은, 구리, 금, 알루미늄. 18번. 전선의 길이를 2배로 늘리면 저항은 몇 배가 되는가? 자, 18번에. 우리가, 자, R은 로, A분의 L. 자, 이것 가지고 이제 몇 문제 풀 겁니다. 전기 저항은 고유 저항에 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하고 면적에는 반비례한다. 이 뜻인데, 여기서 만약에 길이를 2배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를 2배로 하게 되면은, 이 길이가 2배가 되면 저항도 어떻게 됩니까? 2배가 되겠죠. 답은 2배가 된다. 죄송합니다. 지금. 단 동선의 최적은 일정하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중요한 이제. 최적을 일정하다. 최적이 일정하다는 건 뭐냐면 전체 양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래떡을 길게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를 2배로 늘리면요. 폭도 어떻게 돼요?
좁아지게 되죠. 가늘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2분의 1배가 됩니다. 그래서 자, 길이는 2배가 됐지만 면적이 반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몇 배? 4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최적이 일정하다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가래떡 생각하시면 됩니다. 19번. 어떤 도체의 길이를 2배로 하고 단면적을 3분의 1로 했을 때 저항은 어떻게 되는가? 자, R은 로 A분의 L인데 길이를 몇 배? 2배로 하고 자 면적을 3분의 1배로 했어요. 그럼 저항은 몇 배? 6배가 되겠죠. 20번. 어떤 도체의 길이를 n배로 하고 단면적을 n분의 1로 하였을 때 저항은 몇 배가 되는가? 자, 이거 똑같아요. R은 로 A분의 L이었을 때 자, 여기를 n배 그 다음에 이거를 n분의 1배 만약에 2배, 2분의 1배, 뭐 3배, 3분의 1배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n의 제곱배가 되는 거죠. 21번. 전선의 길이를 4배로 늘렸을 때 처음에 저항값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선의 반지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조금 생각해야 되는 문제. R은 로 A분의 L이에요. 길이를 몇 배 했다고 해요? 4배로 늘렸대요. 4배. 근데 그럼 면적은 어떻게 되느냐? 저항 똑같이 하려면 4분의 1배가 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면적이라고 하는 거를 잘 보게 되면은 여러분 전선의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전선은 이렇게 동그라는 형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이 R의 제곱이 원의 면적은 파이 R의 제곱이죠. 그러면은 반지름은 어떻게 돼요? 반지름은 2배만 증가해도 반지름은 2배만 증가하게 돼도 면적은 4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자, 이 식을 보게 되면 로 면적이 파이 R의 제곱분의 L이기 때문에 이거를 4배 일정하게 하려면 이 면적을 면적도 어떻게 돼요? 면적도 4배가 돼야 된다고요. 4배. 4배가 돼야 되는데 반지름은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원의 면적에서 이건 원은 반지름은 2배만 증가해도 된다고요. 반지름은 그래서 2배가 되면 됩니다. 2배로 늘린다. 22번. 다음 저항값이 클수록 좋은 건 뭐냐? 절연물로 사용하는 저항. 절연저항. 23번. 일반적으로 반도체의 저항값과 온도와의 관계는 반도체는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저항이 더 작아진다고 했어요. 부성저항 특성을 가진다고 했어요. 그렇죠? 2번이죠. 24번. 반도체의 특성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1, 2, 3 맞는데 4번에 불순물이 섞이면 저항이 증가한다. 반도체는 만드는 공정에서 불순물이 섞이면 저항이 더 감소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반도체 만드는 공정에서 도핑 작업이라고 합니다. 25번. 주위 온도 0도에서 저항이 25인 연동선이 있다. 자, 주위 온도가 50도로 될 때 저항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25번. 자, 0도C에서 25mm래요. 근데 온도가 50도가 됐대요. 그러면 50도가 됐을 때 몇 ohm이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일반적인 도체니까 20도보다는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계산하는 방법이 RT는 이렇게 R0 더하기 알파 T R0 이런 공식이 있었죠. 그렇죠? 초기의 값이 얼마냐면은 초기의 값이 25ohm이에요. 더하기 알파. 알파는 온도 계수. 그 금속체가 가지고 있는 온도 계수.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 반드시 주어져요.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어요. 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T 온도 변화 얼마? 50도만큼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R0 값 얼마? 원래 값 25. 그러면은 5, 2 하게 되면 얼마예요? 1000이죠. 1000 하게 되면은 10의 3승이나 없어지네요. 여러분들 계산기로 한번 해보세요. 계산기로 꼭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 저는 그냥 암산으로 하지만 그러면은 24.35ohm이 되겠네. 답 24.35. 답이 있네요. 3번에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전압, 전류, 저항에 대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용어에 알아봤는데 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 전압, 전류, 저항이 어떻게 관계적으로 전기 회로에서 성립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힘드시죠? 알아요. 힘든 거 알아요. 힘든 거 아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앞에서 잘 이해 안 되는 것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여기에 집중하게 되거나 과한 시간을 소비하게 되면은 자격증 시험이 자칫 산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 힘드셔도 내가 전압, 전류, 저항이라는 새 용어에 대해서만 알았다.
용어에 대해서 알았다. 뭐 이런 생전 보도도 못한 이런 10대를 봤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 굉장히 잘 몰라도요. 뒤에 있는 내용 학습하는데 지장이 별로 없어요. 꼭 기억하시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저는 다음 장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